예, 저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 일민미술관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일민이 동아일보의 창업주인 김성수 선생의 후손이고 한때 동아일보를 경영했던 김상만 씨인가 하는 분의 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일민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동아일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미술관이 이 건물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신문박물관이라고 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고, 또 1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신문박물관은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아이들에게 신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은 일민미술관과 신문박물관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 동아일보사라고 현판이 붙어 있죠. 1920년에 창간한 동아일보가 창간 후 7년 후인 1926년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인 1990년대까지 사옥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이거보다 한 4배쯤 높은 규모의 신사옥을 짓고 지금은 이 건물은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동아일보 사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길을 건너서 동화면세점 바로 앞에서 조금 전에 봤던 동아일보 구사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구사옥 바로 뒤에는 광화문 우체국이 있는데 이 광화문 우체국이 동아일보 구사옥의 동쪽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고, 광화문 우체국이 동아일보 구사옥의 높이는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일조권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셈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동아일보 신사옥이 또 광화문 우체국의 남쪽을 바짝 붙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옥이 광화문 우체국의 2배 정도 높이이기 때문에 역시 광화문 우체국의 남쪽의 일조권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건물 사이에 기기묘묘한 역사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광화문 우체국과 동아일보 사이에 악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중동 혹은 조중동문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느냐 혹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동아일보는 투사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조선중앙동아 또 서울신문, 경향신문 이 정도 5대 일간지가 있었고요. 뭐 한겨레는 나중에 생겼습니다만은 가장 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문입니다. 반면에 공무원 사회는 동아일보를 구독하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 정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는데요. 90년대 초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군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일은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타임, 뉴스위크 또 이런 일반 언론부터 시작해서 뭐 디펜스 위클리라든가 밀리터리 바란스 같은 군사 전문지에 이르기까지 한 80여 종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간되는 간행물들을 살피면서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당연히 한국신문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뭐 흔하게 굴러다니죠. 근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참모장님께서, 별 하나단 준장이죠. 참모장님께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각 사무실을 순시하는 중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우리 책상에 굴러다니는 동아일보를 봤어요. 동아일보가 눈에 띈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이 동아일보를 이렇게 함부로 굴러다니게 하면 어떡하나. 이 사병놈들이 이런 나쁜 신문을 보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아일보는 야당지였고 투사지였습니다. 지금의 동아일보와 굉장히 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70년대 80년대 할 말을 했던, 물론 정부의 강력한 보도 지침이나 철권 통치, 또 툭하면 정보부에 끌고 가서 고문하는 그런 통치 스타일에 맞서서 신문사가 저항을 한다는 것이 체제 안에서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범주 안에서 할 말을 했던 그 동아일보가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일민미술관 옆구리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광화문 우체국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광화문 우체국이 이게 지어진 게 1970년대거든요. 자, 1970년대에 지어졌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일민미술관과 광화문 우체국 사이의 간격이 남자 키 하나도 안 됩니다. 한 1m 70? 이 보통 남자 평균 키라고 한다면 이게 1m 70이 안 되고 이렇게 바짝 붙어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70년대 건축술로 빌딩 옆에 빌딩을 지면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짓는 것이 짓는 과정에서 옆 건물에 피해를 전혀 안 주고도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 그리고 이렇게 바짝 붙여서 짓는데 동아일보사는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 그리고 70년대는 지금에 비해서 서울이 훨씬 널찍널찍한 땅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우체국을 이렇게 옆 건물 동아일보사에 바짝 붙여서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보문고의 옆구리에서 동아일보 구사옥과 광화문 우체국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3선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언론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언론이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협조를 부탁하고 상당한 액수의 금일봉 봉투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아일보의 천관우 주필께서는 금일봉도 완곡하게 사양을 하고 또 박정희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예스 하는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기분이 좀 상했던 모양이고 그 과정에서 이 우체국 건물이 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국이라고 소문난 이 우체국, 과연 우체국 하나가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우체국을 바로 이렇게 바짝 붙여 짓고 또 높이도 2배로 하고 해서 동아일보는 동쪽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도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되기 전까지는 건물 안으로 빛이 안 들어오는, 햇볕을 받을 수 없는 일조권이 완전히 침해된 정도가 아니라 박탈당한 거의 폐가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동아일보의 비협조에 대해서 정부가 가했던 다양한 압박 수단 가운데 좀 소심한 압박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하필이면 우체국이냐 하는 것은 정부 부처 중에서
당시는 그 우편 업무를 관장하던 최신부가 가용 자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부처 같으면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최신부 같은 경우는 우체국을 관리하고 있고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헌금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이 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후문입니다. 물론 정부나 동아일보 어느 쪽에서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화문 우체국의 옆골목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은 광화문 우체국 옆골목에 와 있습니다. 저 앞으로는 청계광장이 보이는 곳이고 옆으로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 뭐냐면은 삼천공원에서 발원해서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중학천이 원래 여기를 흘렀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천은 흔적도 없고 대신 지금은 여기 왕년에 중학천이 흘렀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조형물로 이렇게 인공수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 우체국이 있고 동아일보 건물이 있죠. 동아일보 구사옥과 광화문 우체국만큼은 아니지만은 동아일보 신사옥과 광화문 우체국 사이의 간격도 굉장히 작습니다. 요즘에 서울에서 빌딩 지으면서 옆 건물과 이렇게 이격을 두지 않고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과거 광화문 우체국에 의해서 입었던 동아일보의 피해에 대한 동아일보의 또 다른 복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2002년에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꽤 유명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자금력을 쥐고 있는 재벌, 그리고 그 재벌의 우호적인 몇몇 세력, 그 중에는 보수 언론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쪽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자신의 힘으로 권력 하나는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실제로 그 양대 신문이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언론의 영향력, 메이저 언론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메이저 언론은 정부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옛날처럼 뭐 정보부를 끌고 가서 조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언론사가 옛날에 비해서 정부를 우습게 보지는 않더라도 좀 덜 무서워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동아일보 신사옥은 광화문 우체국을 남쪽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 우체국은 햇빛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볕이 들지 않는 그야말로 흉패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아일보가 광화문 우체국을 이렇게 완전히 하루 종일 빛이 들지 않는 흉패가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 건물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짓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아일보와 권력에 얽힌 100년 가까운 그런 전쟁사가 소심한 전쟁사가 이렇게 이 세 건물 사이에 녹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